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래기술연구소에 재직하고 있는 김혜동 박사입니다. 저는 또 국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모여서 석사, 박사 과정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의 항공우주시스템공학 전공의 교수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재밌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우주 쓰레기와 이 우주 쓰레기가 인간이 우주를 위해 우리가 개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한 그 발표 자료 그림을 보시면 지금 파란색 주위에 굉장히 많은 하얀색 점들이 떠돌고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 파란색은 지구를 나타내고 있고요. 하얀색 점이라든지 빨간색 점들은 1mm보다 큰 인공위성이나 우주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그 형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구 주위 우주 공간에 지름 1cm라든지 1mm보다 뭐 큰 것들을 표시를 한다 그러면 보이지 않겠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시각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지구 주위에 이렇게 많은 우주 쓰레기들이 이미 떠돌고 있는데 왜 위험한지,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인간이 우주 개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쪽이 그래비티라고 하는 외국 영화이고요. 오른쪽이 승리호라고 하는, 아마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미 우리나라 영화 승리호를 보신 분도 있을 건데요. 우주 쓰레기를 영화 속에서 중요하게 다룬 첫 번째 영화가 바로 왼쪽에 있는 그래비티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2013년도에 개봉이 됐었는데요. 우주 공간에 우주 비행사가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우주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서 우주 공간에서 다시 지구로 돌아와야 될 유인 우주선을 타지를 못하고 지구 주위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지구로 다시 귀환하는, 나중에는 그 주인공이 한 사람만 살아남죠. 지구로 이제 귀환을 할 때 그러한 영화였었고요. 그게 이제 2013년도에 개봉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히트를 쳤습니다. 왜냐 그러면 영화 속에 우주인이 느끼는 공포, 얼마나 우주 쓰레기가 우주인에게 위협을 주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실감나게 보여줬기 때문에 흥행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면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우주 SF 영화로서 만든 영화인데요. 이름이 승리호죠. 그런데 영어 제목을 보시면 스페이스 스위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번역을 하게 되면 우주 청소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우리나라 제목은 승리호이지만 영문 제목은 스페이스 스위퍼스, 우주 청소부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서 소개해 드리겠지만은 우주 청소부가 영화 속에서는 배경이 2092년, 지금부터 굉장히 먼 미래의 일인 것처럼 보여져 있지만 지금 현재 우주 쓰레기를 청소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실을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것인데 그 이야기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우주 쓰레기가 무엇일까요? 여기 지금 제가 정의를 적어 놓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물체가 목적이 없이 우주 공간에 버려져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구 주위 우주 공간에는 인공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그리고 이제 버려진 물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해성이라든지 그런 작은 별똥별들이 지구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막 이렇게 불타는 모습들을 보신 적이 있죠. 우리가 유성우가 떨어지고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굉장히 그 작은 돌 부스러기들도 불타고 대부분 없어지지만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크기들은 남아가지고 지구 주위에 또 이렇게 떠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우주 쓰레기라고 하지는 않고요.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 물체들,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 물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간이 만들어서 우주로 보낸 인공위성이 있겠죠. 인공위성이 있고 그 인공위성을 우주 공간에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로켓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우주 물체는 인공위성하고 그 다음에 상단 로켓이 될 건데 그것들이 우주 공간에서 제 할 일을 다 하고 이렇게 벌어지게 되거나 또는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은 서로 간에 부딪혀가지고 자연적으로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주 공간에서 이제 부딪히고 있는데요. 서로 상호간에 부딪혀서 또 다른 부스러기들이 만들어지면 그것도 우주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얘들이 뭐가 있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만들어서 올린 인공위성들이 버려지거나 그 다음에 고장이 나서 벌어진 인공위성들이 굉장히 큰 크기의 우주 쓰레기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단 로켓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낼 때 보통 로켓이 한 3단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 1단 로켓만으로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1단, 2단, 3단 그렇게 이제 쌓아가지고 로켓을 만들어서 맨 마지막에 인공위성을 우주 공간에 이제 보내주는데요. 맨 마지막까지 인공위성을 우주 공간에 이렇게 띄워주는 그 로켓을 우리가 상단 로켓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상단 로켓은 인공위성이 우주 공간에 올라가는 그 궤도, 그 고도에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같이 떠돌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위험한 우주 쓰레기로 이제 버려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시에 보시면 버려진 우주 장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주 공간에 우주 장비가 버려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인간이 지구에서 가지고 있는 우주 장비를 우주로 이렇게 던지는 건 아니겠죠. 이건 어떤 경우냐 그러면 지금은 퇴역을 하고 쓰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여러 번 우주 공간에 사람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는 우주 왕복선을 한 20몇 년 동안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우주 왕복선에 타고 있던 우주 비행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우주 밖으로 나와서 이제 우주 유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 왕복선하고 이제 끈을 연결해 가지고 밖에 나와서 이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을 하는 장비들을 놓칠 수가 있겠죠. 그것들도 우주 쓰레기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째 보시면 로켓 추진제 찌꺼기 및 방출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이 우주 공간에서 움직이려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 엔진이 필요한 것처럼 인공위성이나 우주선도 엔진을 가지고 있어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이 가지고 있는 로켓 엔진, 로켓 추진제가 완전히 우주 공간에서 연소되지 않고 불완전 연소가 돼서 남는 찌꺼기들이 살짝 이렇게 흘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그 사이즈가 굉장히 작겠죠.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굉장히 작은 것이긴 하지만은 그런 것들조차도 우주 공간에 버려지게 되면 우주 쓰레기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째 보면 이제 로켓이 올라가거나 우주 왕복선이 올라가서 일을 하는 동안에 겉에 칠해져 있는 페인트가 있습니다. 그런 페인트들이 지구를 벗어나거나 다시 지구로 들어올 때 굉장히 높은 열을 받게 되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런 페인트 조각이 열 때문에 이렇게 점점 이렇게 몸체에서 벗어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페인트 조각들조차도 우주 쓰레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모든 버려진 것들끼리 자연스럽게 서로 이렇게 부딪힐 수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또 부스러기들도 우주 쓰레기가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이 있죠.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던지면
인간이 만들어낸 최초의 우주 쓰레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까 힌트가 우주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 물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인공위성이라 그랬으니까 최초의 우주 쓰레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최초의 인간이 만들어서 올려보낸 인공위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1957년 지금의 러시아,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소련이라고 불렀는데요. 옛날 소련에서 1957년도에 인간이 최초로 만든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스푸트니크 1호인데요. 그 스푸트니크 1호가 우주로 올라갔다가 자기한테 주어진 임무 기간, 자기가 일을 해야 될 기간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구 주위를 돌면서 나 여기 있어라고 하는 그 신호를 갖다가 지구상에 이렇게 뿌려주는 것이 그 첫 번째 인공위성이 했던 역할이었는데요. 그 역할을 한 3개월 정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버려졌다가 약 한 몇 개월 뒤에 점차 고도가 떨어져 가지고 지구 대기권에 들어와서 굉장히 높은 마찰열 때문에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주 쓰레기에 대해서 상식선에서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최초의 우주 쓰레기는 최초의 인간이 만드는 인공위성이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스푸트니크 1호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 쓰레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1957년도에 처음 인공위성을 올리기 전에는 지구 주위의 우주는 깨끗했겠죠. 지구 주위의 우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한한 영역이 아니고 지구 주위에 우리가 인공위성을 운영할 수 있는 고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지구 표면에서 낮게는 500km 또는 600km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멀리 지구를 도는 인공위성을 우리가 이제 지구 정지 궤도 위성이라 그러는데 고도가 약 36,000km 떨어져서 지구의 자전 속도하고 같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구 주위에 인공위성이 돌아다니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공간이 아니고 고도 500km에서 그 다음에 고도 36,000km의 어떤 그 영역 사이에 인공위성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우리 집 앞에 골목길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왼쪽 맨 위에 보시면 before 1957년이라 그래가지고 1957년도에 이전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위성이 없었으니까 지구 주위가 깨끗하죠. 근데 점차 밑에 보시면은 1970년대, 그 다음에 1980년대, 그 다음에 1990년대 이렇게 2000년대에 오면서 어떻습니까? 지구 주위에 하얀색 점들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죠. 그것들은 결국 인간이 우주에 보낸 인공위성들, 그리고 상단 로켓,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또 자연스럽게 충돌해서 또 다른 부스러기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점차 이렇게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만 보시더라도 그 늘어나는 증가 추세가 굉장히 급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1957년도에는 지구 주위에 아무것도 없이 깨끗했는데요. 이제 밑에 1957이라는 숫자 이후에 64년도, 67년도 이제 연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면서 지구 주위에 발사된 인공위성도 많고 그러한 인공위성들과 로켓들이 모여서 또 다른 우주 쓰레기 만들어서 2015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우주 쓰레기들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을 동영상으로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주 쓰레기가 있을까요? 여기서 보이는 자료는 작년 2020년도에 ESA라고 하는 유럽 우주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그 아래에 그 X축으로 되어 있는 아래 좌표축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주 물체, 우주 쓰레기를 포함한 모든 인공적인 우주 물체의 지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큰 것은 10m,
그 다음에 1m, 10cm짜리도 있고 굉장히 작은 1mm보다 작은 것들도 있습니다.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것들도 있죠. 그래서 지름의 크기별로 한번 개수를 보시게 되면 지름이 1m보다 큰 것들은 몇 개의 개수가 있다? 약 한 6,000개 정도의 우주물체가 지구 주위를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밑에 지름이 10cm인 것들은 위에 보시면은 개수가 약 한 34,000개라는 것. 그 다음에 지름이 1cm인 것은 얼마로 지금 보이나요? 약 한 91만 개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이제 내려가 볼까요? 보시면은 지름이 1mm인 경우, 1mm는 정말 모래알 정도로 굉장히 작은 것이죠. 보시면은 숫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밀리온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인데 100만의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100만, 1000만, 억, 1억 3천만 개 이상의 1mm보다 큰 우주 쓰레기가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사이즈가 더 작은 것들은 어마무시하게 더 많죠. 그죠? 뭐 수십억 개 이상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아마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렇게 엄청나게 많은 뭐 수억 개, 수십억 개의 모래알보다 작고 그 다음에 먼지보다 작은 사이즈의 우주 쓰레기가 저렇게 많나요? 그러면은 지금 지구주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은 안전한가요? 라고 이제 질문하실 수가 있겠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캐슬러 신드롬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앞에서 그래비티라고 하는 영화 속에 보면 사실은 캐슬러 신드롬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모티브 삼아 가지고 이게 참 재미있는 어떤 영화 소재가 되겠다 해서 영화가 만들어진 건데 여기에 오른쪽에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약간 좀 늙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캐슬러 박사님이신데요. 미국 나사의 과학자입니다. 이분이 이 캐슬러 박사님이 1978년도에 논문을 하나 쓰셨어요. 어떤 논문을 쓰셨냐 그러면 1970년대만 하더라도 사실은 우주 공간에 우주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우주 공간에 우주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주 공간에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소련, 그 다음에 중국, 일본, 프랑스 불과 6, 7개 나라만 우주 공간에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주 쓰레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박사님이 그 오래전에 20, 30년 전에 어떤 고민을 하셨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주 공간에 인공위성이 올라가는 개수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서로가 그렇게 충돌할 위험은 없겠지만 앞으로 미래에 20년, 30년 뒤에 더 많은 나라들이 인공위성을 발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인공위성을 쏘은다면 지구 주위의 인공물체들의 개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 박사님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순간에 인간이 점차 많은 인공위성들과 상단 로켓을 올리게 되면 서로 간에 자연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고 서로 부딪히는 게 자꾸 이렇게 빈번해지다 보면 이렇게 어느 순간에는 갑작스럽게 서로 간에 많은 우주 쓰레기들이 이렇게 연쇄 폭발하는 것처럼 늘어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슬라이드의 왼쪽 밑에 보시면 굉장히 작은 구슬들이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절벽에 끝까지 모여 있다가 절벽에 막 모여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냥 절벽 밑으로 다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떤 특정 임계치를 넘어서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제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캐슬러라는 박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신 것을 우리가 캐슬러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인공위성들이 우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주 공간에서는 점점 더 많은 우주 쓰레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그 만들어지는 증가 속도가 굉장히 이제 빨라져서 아마 이렇게 그 아주 먼 미래가 아닌 뭐 100년, 200년 뒤가 아닌 몇십 년 뒤에는 우리가 우주로 날아갈 때 우주 쓰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맞아서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염려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날이 곧 올 거라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심각하게 염려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경계를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상 최초의 우주 교통사고가 2009년도에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우주 공간에 서로 다른 물체들이 서로 부딪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의 물체들은 우리가 사용하고 나서 내버려진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주 공간에서 서로 부딪히고 있는지를 우리가 별로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200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미국의 이리듐이라고 하는 위성은 상업적으로 통신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의 위성인데 66개 이상의 위성 중에 한 위성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통신이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는지 통신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였었죠. 그래서 거기 미국의 이리듐 그 위성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마침 2009년 2월 10일 날 이렇게 통신이 되기 직전에 러시아의 코스모스라고 하는 위성도 그 시간에 같이 없어진 거예요. 우주 공간에서 사라진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지나간 그 위치를 계산을 해봤더니 두 위성이 우주 공간에서 이렇게 부딪혔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된 첫 번째 우주교통 사고가 바로 이 사건인데요. 그 사건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서로 다른 인공위성이 그 지구지를 돌고 있었는데요. 보시면 둘이가 이제 충돌하게 되고 충돌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빨간색의 이 그 조각의 무리들하고 파란색의 조각의 무리들이 두 위성이 서로 이렇게 부서진 그 부스러기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주 공간에 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주 공간에서 서로가 부딪히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스러기들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살아있는 인공위성들의 운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위험을 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주 쓰레기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는데요. 왜냐 그러면 원래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떨어지지 않고 돌기 위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다녀야만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에 이겨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지겠죠. 지구에 떨어질 텐데 그 중력을 이길 만큼의 속도를 가지고 있으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지구 주위를 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돌아다녀야 하냐 그러면 저궤도 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고도가 2000km보다 낮은 고도에 돌고 있는 인공위성들을 우리가 저궤도 위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속도가 초속이라고 하는 것은 1초에 얼만큼 지나가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1초에 7.5km를 쐐 하고 지나가거나 약 한 8km를 날아가는 속도, 어마어마한 속도죠. 이 정도 속도면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북한의 신의주, 우리나라 한반도 처음부터 끝까지 날아가는데 불과 2분밖에 걸리지 않는 굉장히 빠른 속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지궤도, 고도가 36,000km로 지구로부터 굉장히 멀리 이렇게 돌고 있는 인공위성조차도 1초에 약 한 3.1km의 속도, 굉장히 빠른 속도 돌고 있죠. 그래서 밑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지름이 1cm인 굉장히 작은 알루미늄 구슬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초속 7.5km의 속도로 돌고 있는 인공위성이 상대 측으로부터 날아오는 어떤 우주 물체하고 이렇게 맞게 되면 상대적으로 부딪히는 속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딪히는 속도가 만일 1초에 10km로 부딪힌다 그러면 지름이 1cm인 구슬조차도 마치 1.5톤짜리 작은 자동차가 시속 50km로 나한테 와서 부딪히는 그 충격량하고 같다라는 거고요. 옆에 있는 것처럼 어마무시한 수류탄이 하나 나한테 터지는 거와 같습니다. 그만큼 우주 쓰레기가 위험한 이유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고 있기 때문에 모래알 정도로 굉장히 작은 것들도 나한테는 위협이 될 수가 있다. 인공위성이 부서지거나 기능이 정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실제 상황인데요. 왼쪽에 보이는 게 지금 현재 우주 공간을 돌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입니다. 크기가 큰 운동장 2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렇게 크게 펼쳐져 있는 게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태양전지판입니다. 태양전지판이 우주 쓰레기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찢어버린 것을 지금 우주인이 가서 이렇게 수리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2016년도에 유럽에서 쏘아 올린 센티넬이라고 하는 인공위성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인공위성인데요. 양쪽에 그 태양 전지판을 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태양 전지판으로부터 우리가 생성해야 될 전기의 양이 갑작스럽게 50%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인공위성을 운영하는 관제사가 이상하다. 왜 갑자기 전기 생산량이 떨어졌을까 하고 궁금해가지고 위성 몸통에 붙어져 있는 사실은 다른 걸 바라보기 위한 카메라를 자기 몸통을 이렇게 둘러봤어요. 둘러봤더니 파손후라고 하는 여기 그림의 빨간색 원안에 있는 것처럼 뭐가 이렇게 움푹 파여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저게 바로 굉장히 작은 우주 쓰레기 때문에 부딪혀가지고 생긴 흔적인 거죠. 그래서 저것 때문에 한쪽 편에 있는 태양 전지판으로부터 전기가 생산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 위협이 실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인공위성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우주왕복선이 지금은 운영하지 않지만 우주왕복선이 과거에 올라갔다가 지구에 내려와서 이렇게 겉을 살펴보게 되면 몸통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맨 앞에 조종사가 운전하는 조종석에 굉장히 두꺼운 유리창이 있는데 그 유리창에 부딪힌 우주 쓰레기의 크기가 사실은 모래알보다 더 작은 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유리창이 파손이 됐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 우주 쓰레기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여기 그래프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우선 맨 위에 빨간색 그래프를 보면 빨간색 그래프가 점차 이렇게 올라가죠. 밑에 보면은 연도입니다. 2010년도, 2030년도, 그 다음에 끝에 보시면은 2200년도. 그러니까 200년 동안에 우리가 지구 주위의 우주 쓰레기가 이렇게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맨 위에 빨간색 그 라인처럼 점차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 더 이상 우주 공간에 위성을 발사하지 않더라도 지구 주위에 있는 것들만 자연적으로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늘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지? 그것을 우리가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를 해봤더니 결론은 1년에 적어도 5개 이상의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위협적인 큰 우주 쓰레기 덩어리들을 적어도 5개씩 하나씩 이렇게 우주 공간에서 이렇게 치워야만 맨 아래에 있는 녹색 그 라인처럼 증가세가 완만히 이제 멈추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과학자들은 우주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은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는 방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를 보시면은 맨 왼쪽 위에 이온 엔진을 분사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온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작은 플라즈마 상태의 알갱이를 상대방 우주 쓰레기에다가 계속 이렇게 뿜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뿜어주게 되면 상대방 고장난 인공위성이 고도가 점점 떨어져서 대기권에
가까이 가서 빨리 없어지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온 엔진을 서로 이렇게 분사를 해주게 되면 앞에 있는 고장나서 그냥 제멋대로 돌고 있는 고장난 인공위성을 점점 고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물 포획하는 방법도 있어요. 보시면 그물을 던져가지고 붙잡는 방법. 보기에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이것도 굉장히 고난이도의 기술입니다. 왜냐 그러면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곳이 지구하고 상황이 많이 틀리죠. 중력이 거의 없다시피 한 미세 중력이라는 어떤 환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대방 물체에 다가가서 부딪히지 않으면서 그물을 던져야 되고, 그물을 던져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잡지 못하면은 상대방 물체하고 이렇게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난이도의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로봇팔을 이용을 해가지고 청소위성이 로봇팔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난 인공위성에 가서 로봇팔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붙잡은 다음에 청소위성이 가지고 있는 엔진을 이용을 해서 지구 대기권으로 끌고 내려오는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기 저항 면적 증대 장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대기라고 하는 거는 지구 주위에 공기는 굉장히 이렇게 많지만은 우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없어지긴 하겠죠. 없어지긴 하지만은 그 양이 희박해지긴 하지만은 고도 1000km까지 대기가 옅게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주 공간에서는 미세 중력이기 때문에 그러한 굉장히 작은 대기 입자들도 인공위성이 움직이는데 방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해하는 힘이 크면 클수록 더 빨리 지구 대기권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들어올 수 있게끔, 저항이 더 많아질 수 있게끔 이렇게 얇은 막을 크게 펼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지구 주위 우주 공간의 상황을 이렇게 지구 위에 있는 교통 상황하고 비교해가지고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부터 약 한 100년 전 1911년도에 뉴욕의 거리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실제 그 당시에 찍은 영상이라고 해요. 유튜브에서 제가 발견한 영상인데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느릿느릿하게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규칙 없이 도로에 사람하고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이 끄는 마차하고 서로 막 뒤엉켜가지고 막 이렇게 지나다니죠. 네, 말도 지나가고요. 왜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자동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고 그렇게 막 이렇게 빨리 지나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서로가 조금 이렇게 피하면서 다니면 괜찮았었어요. 근데 지금의 뉴욕의 거리를 보시면은 어마어마하죠. 일단은 너무 많은 자동차들이 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돌고 있죠. 바로 이 상황이 지금 현재 지구 주위의 우주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주 쓰레기가 지구로 떨어질 때 아까 대기권에 들어오면 대부분 불타 없어진다고 그랬는데요. 이 동영상을 보시면 지구 대기권에 들어올 때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빠릅니다. 약 한 초속 한 8km 정도, 1초에 8km 정도를 지나가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대기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대기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공기 입자에 부딪히게 되죠.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내가 공기 입자, 대기 속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마찰열이 발생하는데 그게 최대 약 한 3000도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온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고도가 이제 한 80km, 60km 위에 이제 ALT라고 하는 게 고도를 의미를 해요. 그리고 밑에 이제 속도가 나오는데요. 고도가 떨어지면서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마찰열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마찰열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공위성들을 구성하고 있던 몸체들이 이렇게 불타서 산산조각이 나면서 이렇게 흩어지기도 하고 작은 부스러기들은 이렇게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두 개가 지금도 우리 머리 위 우주 공간에서 이런 식으로 매일 한두 개가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 지구 면적을 봤을 때 사실은 굉장히 작은 면적에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주 쓰레기 때문에 인간이 살고 있는 큰 대도시에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떨어지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위협을 느끼지 않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대기권의 마찰열로 불타 없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 왼쪽에 그 명함이 있죠. 그 일본 사람이 만든 회사인데요. 회사 이름은 어스트로스케일이라고 하는데, 밑에 보시면 스페이스 스위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든 회사가 무엇을 하느냐? 나는 우주 청소부다 라고 회사를 벤처를 만들었어요. 언제 만들었냐 그러면은 2013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맨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영화 승리호가 그 영화 속의 배경이 지금부터 한 8, 90년 미래에 2092년을 배경으로 해서 우주 공간에서 우주 쓰레기를 처리하는 청소 위성에서 청소부가 막 이렇게 일을 하는 어떤 그런 스토리인데, 바로 이러한 그 우주 쓰레기를 청소하는 회사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영상에 보이는 이 우주 쓰레기, 앞에 지금 분리가 되어 나가 있는 것이 우주 쓰레기라고 가정을 한 가짜 우주 쓰레기인데요. 지금 청소 위성이 가서 그 가짜 우주 쓰레기를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기술을 보이기 위해 가지고 바로 지난주 토요일 날 우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 위성이 우주 공간에서 실험을 성공을 한다 그러면 이 회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주 쓰레기를 청소하는 사업을 벌이겠죠. 우리나라에도 관련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구 저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의 파편, 즉 우주 쓰레기들입니다. 성인의 주먹보다 큰 것들만 이거는 해도 2만 개가 넘게 2013년도에 날아다니는데 저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저희 연구팀이 개발한 우주 쓰레기와 우리나라 위성하고 충돌이 언제 생길 수 있을 것인가, 충돌 위험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그 다음에 충돌이 우리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 우리의 인공위성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면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라고 계산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이름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저희 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인공위성을 운영하는 관제소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저희 연구팀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인공위성하고 우주 쓰레기하고 충돌 위험을 분석을 합니다. 과학자들은 폐기 위성과의 충돌 등으로 인류가 아찔한 스위스는 끌어내려 태워버리는 이른바 청소. 이 장면은 저희가 앞으로 청소 위성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술을 저희가 지상 환경, 저희가 우주로 날아가기 전에 지상 시험 환경에서 저희가 확보해야 될 기술을 실험을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청소 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이제 큰 장치가 있는데 그것은 위에 보여 있는 작은 청소 위성을 살짝 들어 올리기 위한 에어 베어링이라고 하는 장치이고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마찰이 없이 마치 우주 공간에서 움직이는 것을 저희가 모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집게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죠. 그래서 왼쪽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가짜 우주 쓰레기가 이제 보이는데 청소 위성이 가짜 우주 쓰레기를 이렇게 딱 보는 거죠. 보고 난 다음에 저것을 쫓아가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지금 스스로가 계산한 다음에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집게팔을 이용을 해서 우주 쓰레기를 붙잡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붙잡은 다음에 지구 대기권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인류가 우주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인공위성을 많이 쏘아 올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쏘아 올린 인공위성 개수보다 앞으로 쏘아 올릴 인공위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스X라고 하는 회사에서도 4만 개 이상의 인공위성을 지금 쏘아 올리기도 하고요.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노력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지난 2월에 화성에 사람이 갈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퍼시비어런스라고 하는 탐사 로봇도 이제 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정리된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주 쓰레기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우주 물체가 이게 버려지면 우주 쓰레기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주 쓰레기는 우주 개발을 인간이 하면 할수록 생길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부산물이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우리 집 앞에 한정된 공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지구 주위의 우주 공간이 이렇게 굉장히 큰 영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들은 고도가 500km 내지는 고도 36,000km 안에서 주로 돌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에 돌고 있는데 거기에 우주 쓰레기가 될 수 있는 인공위성을 버리기만 하고 우리가 내버려 두게 되면 그 한정된 공간이 우주 쓰레기로 차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차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주로 날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겠죠. 아마 조만간에 우주 여행을 우리가 이제 많이 하게 될 것인데 우주로 날아가서 우주에서 관광을 하기도 전에 우주 쓰레기에 맞는 굉장히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성으로 나아가는 것도 지구의 환경이 오염되면은 인류가 우리가 이제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건데 밖으로 벗어나기 전에 우주 쓰레기 때문에 우리가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우주 쓰레기라고 하는 것이 영화 승리호에 있는 것처럼 먼 미래에 우리한테 뭔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인공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부산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지구 환경 보호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지구 주위의 우주 환경도 보호해야 된다. 이러한 기술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지구 주위 우주를 보호하는 기술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제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채팅 그 창에서 여러분들이 올린 글들을 봤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청소 위성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질문이 있는데요. 우주선 하나가 처리하는 쓰레기는 몇 개까지 가능한가요? 라고 지금 우리 전숙희 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단계는 우주로 날아가 가지고 청소 위성이 정말 뭔가 우주 물체를 붙잡을 수 있을 것인가? 우주 공간에 날아가 가지고 어떤 물체를 붙잡는 그 기술 자체가 지금도 굉장히 고난이도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 보여드린 일본의 청소 위성,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유럽 우주국에서 올린 청소 위성들도 한 번에 올라가서 하나의 쓰레기만 붙잡고 내려오는 것을 지금 보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효율적이진 않죠. 효율적이진 않은데 그 기술이 우선은 하나를 붙잡고 내려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자신감을 얻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개발하는 청소 위성은 한 번 올라가서 한 번 우주 쓰레기를 붙잡은 다음에 대기권으로 그냥 떨쳐버리고 그 다음에 청소 위성은 다시 우주로 날아가 가지고 다른 쓰레기를 붙잡고 내려오는 한 번 올라가서 여러 번
우주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술로 발전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비슷한 질문을 지금 같이 하셨는데요.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기술로는 한 번 날아가 가지고 하나의 우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기술 단계입니다. 네, 위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 쓰레기 청소 회사가 지금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아셨죠? 그다음에 우주 쓰레기를 치운다 해도 우주에서 가능한 건데 위험 부담이 물론 큽니다. 영화 승리호에서 보면 그 주인공이 청소 위성을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움직이는데 그 자체도 사실은 잘못하면 충돌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구의 쓰레기 문제도 심각하지만 지금 현재도 우주에서 쓰레기가 심각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우주 쓰레기의 경로를 모두 계산해서 로켓에 쏘아 올리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우주 쓰레기들이 언제 어디를 지나가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작은 우주 쓰레기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의 경로를 계산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지름이 10cm보다 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되는 경로를 로켓이 올라갈 때 피할 수 있게끔 사전에 계산을 한 다음에 로켓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인공위성이나 로켓들은 일련 번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우주선이 갑자기 통신이 안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순간 우주 쓰레기가 됐다 그러면 우리 인공위성이 폭발해서 만든 우주 쓰레기는 우리의 우주 쓰레기라고 이름이나 일련 번호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까 미국의 이리듐 위성하고 러시아의 코스모스 위성이 이렇게 부딪혔을 때 발생한 우주 쓰레기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리듐 우주 쓰레기 1호 2535, 코스모스 우주 쓰레기 1호 2535 이런 식으로 일련 번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작은 크기, 먼지만한 우주 쓰레기는 웬만한 인공위성들이 물론 이제 빠른 속도로 나한테 부딪히긴 하지만은 먼지만큼 작은 것들은 그래도 인공위성의 몸체가 이렇게 견딜 수 있게끔 우리가 인공위성의 구조를 만들 때 두께를 한 2cm, 3cm 정도 이렇게 탄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티끌보다 작은 먼지 같은 우주 쓰레기들은 지금도 인공위성에 부딪히더라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견디고 있습니다. 우주에 중력이 없는데 속도 측정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는데 우리가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인공위성을 보낼 때 그 인공위성이 움직여야 될 그 임무궤도, 그 인공위성이 움직여야 될 임무궤도에서 그 인공위성이 이렇게 가져야 될 속도를 우리가 미리 사전에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공위성의 속도를 미리 줘가지고 인공위성을 우주로 이제 쏘아 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속도 측정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인공위성이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레이더라든지 레이저, 그 다음에 안테나가 지나가면서 그 우주 물체들을 하나씩 저희가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추적을 한 데이터를 가지고 역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그 인공위성이나 우주 쓰레기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또 지나가는지를 저희가 역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재밌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먹구름님께서 재밌는 질문을 해주셨네요. 자율주행차가 상대방하고 나를 식별해가면서 부딪히지 않고 주행하듯 우주 왕복선이나 인공위성이 쓰레기를 피하며 운행하는 기술은 없는지요? 그랬는데 그러한 기술을 지금 만들려고 과학자들이 노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한 기술이 지금 성숙이 돼가지고 그 기술을 가진 어떤 인공지능적인 기술을 가져서
인공위성이 스스로 이렇게 저기 앞에서 우주 쓰레기가 나한테 지금 이렇게 다가오는구나, 내가 피해야지 스스로 지금 판단하는 기술은 현재까지 보여진 것은 없고요. 그것을 지금 만들려고 과학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그죠? 아마 조만간에 지금 인공지능 기술이 우주 시스템, 인공위성을 만드는 거하고 서로 결합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멀지 않은 미래에 그런 어떤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인공위성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주 쓰레기를 가져와서 재활용하는 것하고 추락해서 연소시키는 것들 중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물론 우주 쓰레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우주 왕복선이 우주로 날아가서 이렇게 고장나서 버려져 있는 인공위성을 우주 왕복선에 있는 큰 로봇팔이 있습니다. 그 로봇팔을 가지고 인공위성을 붙잡고 우주 왕복선 안에 들고 와서 지구로 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공위성을 살펴본 예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올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우주 왕복선이 올라가기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우주 쓰레기를 우주 공간에서 다시 지구로 가지고 오기보다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냐 그러면은 우주 공간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우주 공간에서 우주 쓰레기, 고장난 인공위성을 우주 공간에서 모아가지고 재분해를 해서 새롭게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우주 공간에서 다시 이렇게 발사를 하는, 지구로 가지고 오지 않고, 그러한 굉장히 아이디어들은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질문하신 분이 학생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뭐 연구를 해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배창순님께서 우주 쓰레기로부터 위성을 보호하는 기술 또한 가지고 있나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보여진 기술이 다른 나라에서도 없습니다.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뭐 프랑스에서도 위성이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적국의 위성이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위협을 가할 때 내가 그것을 이렇게 보호하는 기술을 보여주지는 않는데, 그러한 기술의 필요성을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는 지금 이미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은 아마도 보시면은 우주 쓰레기를 붙잡으러 가기 위한 그 기술 자체, 그 다음에 우주 쓰레기를 붙잡는 그 기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대방 위성을 못 쓰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는 기술이 곧 우주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러시아에서는 그렇다 그러면 상대방의 예를 들어서 위성이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나한테 위협을 가할 때 내가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또 기술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러한 아이디어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주 쓰레기가 달이나 다른 행성에 영향을 주지 않나요? 라고 그랬는데요. 우주 쓰레기는 기본적으로 지구 주위에 돌고 있는 인공위성들이 뭐 이렇게 벌어지거나 쓰레기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누군가가 이렇게 힘을 달로 갈 수 있을 만큼의 다른 힘을 이렇게 밖으로 던져주지 않으면 그냥 지구 주위에 갇혀가지고 지구 중력에 갇혀가지고 떨어지거나 그냥 고도가 높은 상태에 있으면은 지구 주위에 수백 년 동안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절로 우주 쓰레기가 떨어지면 떨어지지 이게 지구 중력에서 벗어나가지고 스스로가 달에 막 이렇게 간다든지 달로 끌려간다든지 다른 행성으로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달에 우리나라도 달 궤도선을 지금 보내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달에다가 지금 착륙선도 보내고 있죠. 근데 그 얘기는 또 달 주변에 우주 쓰레기가 많아질 수 있다라는 뜻하고 같습니다. 우주 쓰레기 크기의 평균은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강연 자료에 보여드린 것처럼 사이즈가 굉장히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주 쓰레기를 타 공간으로 보내거나 우주에서 별도의 처리를 하는 방법,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주 쓰레기를 지구 주변에서 아예 그냥 멀리 밖으로 던져버리고자 하는 아이디어는 있습니다. 그러한 아이디어는 있는데 그렇게 지구를 또 벗어나가지고 우주 쓰레기를 뭐 이렇게 태양 가까이 이렇게 던져버려서 이렇게 보내버리자라고 했을 때 거기까지 우주 쓰레기를 끌고 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현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아이디어는 있습니다. 제가 댓글을 보니까 지금 현재도 우주 쓰레기 청소 회사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는 거가 굉장히 뭐 이렇게 인상적인 것 같네요. 우주 쓰레기 냄새는 저도 맡아보지 못했고요. 우주 쓰레기 냄새가 뭐 별도로 있는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엉뚱한 질문이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전혀 엉뚱한 질문이 아닌 게 우주 쓰레기들이 많아지면 우리가 지구에서 하늘의 별을 관측을 할 때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가 지금도 한 번에 수십 개의 인공위성을 지금 보내고 있죠. 이미 뭐 200개, 300개 지금 보내고 있는데 걔네들이 마치 열차가 지나가는 것처럼 굉장히 나란히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공위성이 그 햇빛에 반사가 돼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인공위성이 지나갈 때 반사되는 그 빛 때문에 별을 관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계 천문학회에서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그래서 스페이스X에서 다음부터 인공위성을 올려보낼 때는 빛이 좀 덜 반사하게끔,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별을 관측하는데 이렇게 어렵지 않게끔 그런 방법을 지금 쓰고 있다고 하네요. 우주 쓰레기들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잘 처리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토성같이 고리대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우주 쓰레기가 지구로 쏟아질 수도 있죠. 지금 올라간 우주 쓰레기를 내버려 두고 그냥 이렇게 어느 순간 많은 것들이 지금 현재는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지만은 우리가 올라간 거를 그냥 이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하루에 뭐 수백 개가 떨어질 수도 있을 건데 당장 일어나는 일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좀 이렇게 흥미로운 주제였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그래비티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고 승리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녁 늦은 시간에 실시간으로 제 강연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